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생일 네. 축하합니다. 생일 네, 네. 축하합니다. 예. 오늘 제 양력 생일입니다. 아. 네네. 음력 생일부터 양력 생일까지 막 생일 파티 여러 개 하고 있는데요. 아, 음력도 생일 파티 하세요? 아니, 원래 이제 음력으로 돼 있으니까 음력으로 환산된 거부터 해가지고 하면 한 달쯤 이제 뭐 여러 가지 파티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네, 근데 저기 생일 파티 불러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네요. 서프라이즈. 예. 위원장님 네. 다우십니다. 역시 네. 이거 뭐 변함없이 핫 인싸로서 사시는 길은 이렇게 즐길 줄 아는 인생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근데 보니까 어제 턴 40요? 턴 40라고 제가 얘기한 이게 거는 무슨 뭔가요? 무슨 아니, 뜻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갈 때가 네. 사실 제일 핫한 전환기예요. 네네네. 되게 보면은. 예. 20대로 넘어가는 건 조금 그런데 40대 넘어갈 때 그때 제 인생의 가장 그야말로 화양 연화의 턴 예. 40 파티를 해서 예. 그때부터 제가 후배들을 위해서 그 40대 넘어가는 후배들을 위해서 파티를 해줬는데 그게 인생의 전환기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네. 제가 생일 파티하면 그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지금 90년대생이에요. 90년대생들이 이제 곧 턴 40 파티를 지금 이제 그야말로 이 가슴 속에 뭐 예. 여러 가지를 갖고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요새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당신들은 행복한 줄 아세요. 이게 말하자면 솔직히 90년대생들이 굉장히 IMF고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어릴 때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굉장히 정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들 맞고 이러다가 지금 이제 40대 바라보면서 네. 이제 정말 괜찮은 희망의 시대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의 신호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부럽다, 부러워. 작년 이맘때면은 윤석열이가 파면되기 전이었는데 아주 절망의. 아니,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 3월 24일 날 예. 탄핵 심판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예. 이때부터 4월 4일까지 제가 기억납니다. 그때 네. 제가 새벽에 6시마다 아침 방송할 때 라이브 내가 이거 탄핵 될 때까지 한다. 그 탄핵 안 될까봐 예. 맨날 아침 6시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찍 방송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거를 그때 알았죠. 예. 매일매일 한다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하면 그때 정말 악몽 같은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네. 그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냈고 좋은 세상을 지금 활짝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습니다. 가슴 벅찬 또 올 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 우리도 이제 김진애 위원장님은 변함없는 핫 인싸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위원장님의 화양연화도 이 청춘 시기가 아니었나 싶고 그 청춘 시기에는 국내 첫 1호 여성 땡땡 뭐 이런 그런 게 수식어를 많았는데? 많이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도 그런 필요 거 없습니까? 첫모라는 거 하나도 소용없어. 그런 거는 예. 그냥 왜냐하면 시간 속에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이제 저는 그게 딱지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낙인 찍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서는 저기 할 근데 거는 별로 없습니다. 네. 서울공대 들어가셨을 땐 1호셨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9호예요. 9호입니까? 그러니까 제 선배들 꽤 있고요. 네. 다만 제가 71년도에 서울공대 들어갔을 때가 네. 7년 만에 또 여성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뭐 그럴 때가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서울공대 다니면서 배웠던 거는 다른 어떤 거보다도 그때가 유신 시대였는데 오목한 유신 시대에 이 남자들 세계에서 어떻게 주눅 들지 않고 사느냐 뭐 이런 거 배웠죠. 훈련하는 네. 시기였죠.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예. 참 화양연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제 솔직히 화양연화는 그럴 때가 아니라 이제 또 뭐 저는 유신 시대에 그 예. 오목한 시대에 또 연애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또 이제 모든 또 안 좋을 때에도 인생은 또 즐겨야 되는 거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 공대 때 찍으신 사진이 뭐 온라인에서 대화제 아니었습니까? 그때. 아, 그럼요. 근데 이제 그때는 네.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아마 김용민 PD님도 그러실 텐데 네. 그때 지날 때는 그게 화양연화인지 몰라요. 아, 그때는 별로 당시에는 그게 몰라요. 좋은지를 모르는데 예. 뒤로 돌아보니까 역시 추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억이 역사가 될 때 그럴 때 더 화양연화로 느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아, 네. 그래요. 지금도 제가 그 사진 보고 있는데 네. 이게 너무 모던하셔가지고 아니 글쎄 70년대 사진인가 그러니까, 싶어요. 아니 이게. 근데 그때는 다행인 거는 제가 그렇게 괜찮은 김태리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김태리. 그런지 몰랐고 당시에 또 시대는 네. 그런 걸 지금처럼 뭐 SNS 시대니 이러니까 저는 지금도 뭐 네. 무슨 뭐에 어쩌고 하는 이런 거 얘기 들으면 그거 아이고 이런. 예. 여보세요? 아이고 이런. 예, 그 위원장님? 아이고 제가 바꾼 게 아니라 위원장님 쪽에서. 예, 위원장님? 아이고 이런. 위원장님?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연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진애 위원장님 지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위원장님. 전화가 어쩌다 끊겼습니다. 예, 네. 끊겼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또 많네요. 예. 하여튼 네. 위원장님 생신 축하드리고 오늘 저기 네.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 이제 도전을 하실 뜻을 살짝 내비치셨었는데 살짝이 아니라 세게 내비쳤죠. 세게 저기 내비치셨는데. 하려고 했는데 예. 추가 공모 저는 이제 당연히 추가 공모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듣고 있어서 추가 민주당. 공모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정확하게 3월 1일 날 네. 추가 공모가 없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박용진 지금 규제개혁 합리화 부위원장님하고 둘이 같이 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결국은 추가 공모를 못 하겠다고 당해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5 후보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5 후보를 모두 얘기를 했더니 다들 찬성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제 경선이 좀 핫해야 예. 그래야 이제 본선 경쟁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뭐 속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다들 해서 그래서 당 지도부에게 전했는데 당 지도부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전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뭐 한 달째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진애 위원장님이 판에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그 선거가 정책 선거가 되고 네. 재밌는 선거가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뭐냐면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네네네.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나 또 특히 경기도지사나 네. 이런 게 어느 특정 후보가 누구의 픽이다, 어느 파의 대표 후보다, 네. 뭐 이런 식의 그러면서도 그걸 가지고 나누는 이게 솔직히 뭐 뉴스공장 플러스 합당 제한 이후로부터 생긴 이 당의 약간 균열 현상이 지금 경선 후보들한테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네네네. 이게 굉장히 걱정인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안 그래도 대개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러다가는 본선에서 예. 아무래도 투표율이 좀 떨어질 위험이 높아져요. 네. 그런 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 지금 이 본선이 있고 이게 이제 결선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결선까지 가서 이제 1대1 구도가 되면은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네. 이거 참 큰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걱정입니다. 예. 지금 네. 그 정원호 후보가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제 청와대에서 픽한 사람
사람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소문을 어떤 정치적 지분처럼 이제 안고 가고 있는 중이고요. 다른 후보들이 맹렬히 추격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누가 될 것 같다고 보세요, 위원장님? 아,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누가 이제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제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누가 돼야 된다고 얘기 못 하겠고요. 저는 예. 뭐냐면 분명히 이건 있어요. 차기의 서울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에 합당한 역량과 그 역량이라고 하면 다만 행정이 아니라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4년 동안 여러 가지 경랑이 있을 겁니다. 네. 서울시장의 정치적인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좀 갖출 수 있고, 그다음에 서울의 문제도 많지만 또 굉장히 잠재력이 지금 높아져 있는 때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잠재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시장에 나와주길 바라는데 일단 네. 본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이기는 거. 왜냐하면 지금 그 국힘이 워낙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네. 특히 장동혁 대표가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저렇게 지리멸렬하고는 있으나 예, 예, 예. 서울은 워낙 또 보수 세력이 강한 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사실 그 서울시는 그 이제 뭐 하든 모든 선거라는 건 마지막까지 어떤 변수가 터질지 모르는 데가 또 특히 서울시 같은 데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서울은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네. 지금 최근에 가장 높게 69% 나왔지만 거기서도 서울이 한 49%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높긴 높은 겁니다. 네, 서울에서 네, 네. 그렇게 높게 나오는 적이 잘 없지만 마지막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고 당을 좀 아우르고 해야 되는데 저놈의 이렇게 그 경선이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당에서 네. 왜냐하면 토론회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네. 너무 토론회를 제대로 무슨 2번 토론하고 예비 경선하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본선에서도 2번 하고 한다는데 오늘 이제 경기도지사 네. 토론회를 또 시작을 하는데 이제 3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예. 좀 세게 저는 좀 세게 왜냐하면 이게 핫해져야 돼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유감 없이 그 경선을 치렀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오히려 본선에서 이렇게 잘 합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의 지지 때문에 됐다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제가 여기서 특정 후보가 못마땅하게 얘기하면 또 난리가 나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칭찬도 뭐 이러고 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뭐 근데 네. 대충 뭐 뉘앙스 들으면 알겠어요. 네, 어떤 뭘 알아요? 염려를 그런 얘기 하시는지. 하시지 말라니까. 뭔 염려를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 이름을 가지고 하거나 이러는 것도 별로 못마땅해 하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은 네. 하는 게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특정 후보를 이렇게 한다 이러는 거 잘 안 믿거든요. 대통령이 그러신 분이 아니고 다만 대통령의 성정상 여러 기회를 주고 네. 여러 가지 가능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네.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통령을 높게 평가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저는 정원호 생각을 합니다. 후보가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다기보다는 당시 왜냐하면 이제 칭찬받을 당시에 일이 있어서 왜 이제 그러냐면은 칭찬을 하신 거다. 예. 당시에 국회의원들만 쭉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되게 성격이 비슷하니까 네. 너무 판이 안 흔들리고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이 잘 안 흔들리니까 크게 판을 흔들어 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그걸 잘하신 거고 네. 그거를 잘 활용한 거는 이제 정원호 후보 쪽이죠. 네, 또 네, 후보는 또 그런 거 이용하려고 그러는 게 또 후보가 하는 건데 네. 너무 드러내놓고 하는 거는 또 그거 서울 시민들이 너무 또 그러면은 그런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대통령이 또 잘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경선에 개입을 역량으로. 하려 하셨겠어요. 예.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러실 분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의원님, 경기도 지금 추미애
그리고 한준호, 김동연 이렇게 세 사람의 이제 3파전이 됐는데 경선이요. 네. 그 지금 보니까 추미애 후보 쪽에서는 이제 1차 때 60%를 얻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 무난히 50% 이상 이제 얻어서 뭐 결선까지 갈 것도 없이 이번에 후보로 확정 지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 근데 위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게 일단은 발표를 안 했고요. 예. 그 예선에서 그 결과는 누가 발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60% 넘었다는 건 그거는 아마 낭설일 거고요. 그쪽 예. 후보 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리고 또 그게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본선은 또 다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예. 가지 하여튼 민심이 좀 기류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네. 이른바 지명도에 있어서는 추미애 후보가 가장 앞서 있는 건 사실일 거예요. 네네네. 그렇지만 또 다른 변수도 분명히 작용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특히 이게 이제 왜 저기냐면은 저는 그게 별로 못마땅한데 본선까지는 네. 당원으로만 하잖아요. 음. 결선으로 가야 일반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걸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처음부터 이거를 50대 50으로 하는 게 더 좋다. 그래야지 더 열심히. 왜냐하면 제가 지금 후보들 전반적으로 후보들의 활동이 그렇게 안 알려지고 주로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식으로 많이 가 있는데 이게 우리 외연 확장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선거 경선의 이 운동 방식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도 이렇게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이제 당의 문제입니다. 당이. 만약에 이번에 추미애 한준호가 올라간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한준호 후보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항상 만약 결선으로 가면은 의외의 후보가 예. 예전에 그 노무현 후보가 2%에서부터 당선까지 갔듯이 네. 그럴 때는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달라지고 네. 그리고 특히 결선으로 간다라 그러면은 일반 여론조사도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달라질 거라. 또 일반 여론조사가 들어가면 추미애 후보가 또 가능성이 높아질지 모르겠네. 여하튼 이제 지명도가 높잖아요. 네. 근데 지명도가 높은 게 꼭 또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저는 저의 선호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사실 지난주에 경향신문, 한국일보 그 유튜브 나가셔서 ABC론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고 통쾌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자 이제 앞으로 유시민, 김어준 이 두 사람의 발언을 어떻게 소비해야 하는가? 이것도 우리 시민들에게 하나의 그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ABC론과 네. ABC론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네. 정치 지지자들 네. 사이에 균열을 냈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네, 아마 김영민 PD님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B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시고 많이 그러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지자들 사이에 할 말이 없으면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고 거기에 왜 하필이면은 뭐냐면 저는 유시민 작가님께 이번에 굉장히 실망을 한 게 네. 그런 당신의 발언의 여파, 특히 이렇게 단순한 구분법, 과잉 단순화된 구분법이 지지자들을 흔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모르셨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주 더군다나 이게 녹화 방송이었는데 이거는 매불쇼에 가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네. 이제 녹화 방송에서 이제 최욱 이제 MC 정도면은 이런 말의 여파를 좀 가능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강화하는 방식으로 다이어그램까지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게 발언하는 발화잖아. 네. 또 이거를 깃발을 흔들어대는 언론인이나 다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거대 플랫폼의 문제다. 거기다가 일주일 만에 네.
일주일 만에 또 AS까지 한다 그러면서 AS를 한 게 또 더 기름을 불지르는 뭐 이런 식이 돼서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왜냐하면 일반 그냥 미디어에서는 이런 일이 잘 안 생깁니다. 네. 그죠? 왜냐하면 이제 미디어에서는 우리가 뭐라 그러지만 이제 중립이라는 거 하고 이렇게 되면은 PD, 작가 또 이제 무슨 부장, 본부장 또 위에 지도부 이제 경영진까지 다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고 막 하면서 또 방통위의 심의까지도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잘 안 생기는데 이게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 그리고 특히 엄청난 거대한 그 조회수를 자랑하는 이런 거대한 플랫폼의 위험이 이번에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저도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모든 유튜브들이 다 구독자가 떨어져 나가고 있을 겁니다. 예. 조회수도 좀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혐오 현상을 갈등이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되면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 이게 네, 굉장히 네.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 저는 솔직히 지난 주일에 이번에 유시민 작가님도 아마 이 거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본인도 놀라셨을 거고요. 예. 솔직히 뉴스공장이나 매불쇼는 사실 뉴스공장이나 매불쇼가 네. 사실 지나치게 이게 윤석열 정권하고 플러스 내란 정국에서 급팽창했거든요. 급성장을 했는데 거의 네네네. 2배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좀 사실은 서서히 바람이 빠지기를 바랐는데 네. 이게 지금 상황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게 저는 바람은 굉장히 급하게 빠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적절하게 적응을 해가는 단계가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든 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네. 네. 이거 아주 오래된 꽤 이 영향이 오래 갈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최소한 8월달 전당대회까지는 아마도 엄청나게 그쪽에서는 자꾸 키우려고 노력을 할 테고요. 네, 또 네, 이거를 네. 발화한 쪽에서는. 네, 그런데 네, 네. 이제 일반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학을 떼죠. 저도 이제 뭐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저도 뭐 아주 굉장히 힘든 단계를 아마 유시민 전 장관님을 여러 가지 지식인으로 예. 또 정말 진보 진영의 큰 어른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이번에는 이게 특정 계파의 말하자면은 이제 멘토식으로 아주 아유. 정난하게 예.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는 이제 또 이제 낙인을 찍는 네. 이런 모습으로 비친 게 우리한테도 굉장히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뭐 걱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참에 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유시민 작가가 이런 재래식 언론에 의해서 이게 말하자면 주목받고 또 이렇게 재래식 언론이 띄워주는 정치인을 경계하라. 그들이 네. 이제 반드시 뒤통수를 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그 과거에 재래식 미디어, 뭐 레거시 미디어 들과 이렇게 네. 각을 세우고 그들을 끊임없이 혐오하고 악마화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이런 의문도 이번에 갖게 됐어요, 사실은. 아니 이게 굉장히 좀 다른 건데요. 네. 저는 하여튼 뭐 우리가 기존 언론 저는 재래식 언론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왜 그거 낙인 찍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말을 할 때 왜 예.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꼭 더 씌워가지고 말을 하냐? 저는 뭐 레가시 미디어라는 말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기존 미디어들 아니면 공중파, 지상파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그렇게 낙인 찍기를 하는 거 그거 아주 그 나쁜 그거는 정말 못돼 먹은 버릇이고요. 그런 거는 우리 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네네네. 왜냐 우리가 어떤 때 필요할 때는 이제 누구를 적대시해서 네. 특히 정치권에서 어디를 적대시한다라는 거는 자기 편을 규합하려고 하는 목적이 굉장히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가령 윤석열 시대라든가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대라든가 이럴 때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때고 그리고 지금
지금은 우리가 정말 주류로 제대로 일을 해야 될 때인데 여기서 네. 다시 나눠가지고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그 기존 언론이 띄워주는 인물이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뭐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낙검수도 기존 언론들이 상당히 주목을 해줘서 쓴 거고 그렇죠. 유시민 작가도 사실 그렇고 왜냐하면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예. 그냥 칭찬만 한다고 뜨는 게 아니고 욕 먹으면서도 크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이른바 기존 언론들이 최근에는 본인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네. 또 열심히 본인들의 재탄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네. 거기를 왜냐하면 이거예요. 한 묶음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네. 그동안 조중동 또 한경호 이런 식으로 얘기했듯이 네. 굉장히 그 안에서 또 새로운 한국일보사가 아마 최근에 난 그래서 한국일보사 이제 한겨레가 아니고 한국일보사인가 뭐 이럴 정도로 예. 그것도 뭐냐면은 뉴미디어의 힘 덕분에 네. 다시금 이제 그리고 새 세대 그게 아마 90년대 생일 가능성이 높을 텐데 네. 그 기자들이요. 80년대 90년대 생일 텐데 예. 아마 이분들은 지금의 예. 유시민 전 장관님의 세대하고는 좀 또 다른 감성과 또 합리적인 시각과 그리고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좀 또 다르거든요. 네네. 그런 거는 존중해주고 또 새롭게 성장하고 재탄생하고 이러는 거를 격려해주고 그래야 될 일이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리고 특히 저도 유시민 작가님에 대해서 특정하게 뭐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실 때는 그렇게 쏙쏙 본인이 적대시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어떤 분들 총리 뭐 장관 뭐 네. 하다못해 그 비서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쏙쏙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해주고 예. 또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가령 이현주 의원을 아예 그냥 전형적인 저기로 그게 사실 정치권에서는 잘 안 하는 얘기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평론계에서는 안 합니다. 네. 평론계에서도 특히 어느 평론가가 그렇게 쏙쏙 빼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야지. 네. 그 굉장히 악의적이고 적대적이고 이른바 그게 그쪽에서 얘기하는 갈라치기의 전형인데 네. 그런 거를 유시민 전 장관님이 하신다는 게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네. 안 그러셨고 또 이제 어느 이제 좀 연배가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그 고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그 표적을 삼아 가지고 날석에 대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에 유시민 작가는 아예 참전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참전하다시피 한 게 아니라 가장 큰 공격수로 나서신 거죠. 근데 더군다나 그게 최근에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이슈 전파사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그게 특정하게 가장 누구냐 이게 조국 대표를 편을 들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 네. 정청래 구하기냐. 근데 저는 김어준 구하기로 봤습니다. 김어준 구하기.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이제 김어준 공장장을 평소에 저는 뭐 비판한 지가 꽤 오래됐으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영향력이나 좋은 영향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파워 브로커로서의 역할이 너무 강하게 드러난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선출직도 아니고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권력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걸 보고 파워 브로커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이익을 이제 얻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실상을 유시민 작가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아니 유시민 전 장관님도 완전히 기득권이 되어서 그런 건지 왜냐하면 지금도 보세요. 유시민 전 장관님은 본인이 원하실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뉴스공장에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매불쇼에 나갈 수 있고 또
기존 공중파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평이 좋은 MBC에 나갈 수 있는 네. 이런 그게 엄청난 권력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말하는 권력자라고. 재래식 언론에 나간 거예요, 그게. 그게 예. 권력자가 아니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왜냐하면 저는 요새는 이렇게 제가 그런 표현을 제 책에도 썼는데 요새는 권력자 중에서는 영원한 권력자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기껏해야 임기 중에만 잠깐 있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솔직히 자본도 권력자가 요새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바뀌기 때문에. 네. 근데 언론의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거는 잘 하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또 위험한 권력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이, 그러니까 요새 그게 말하자면 종교에서 갖고 있는 거라든가, 요새는 뭐 셀럽도 굉장히 자주 바뀌잖아요. 스타도 이제 뭐 그럼요. 유통기한이 길지도 않고 그러는데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플랫폼이라는 거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 이거죠. 지금 솔직히 그 뉴스공장 김어준 공장장이 한 15년 이 정도 누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매불쇼도 지난 한 5, 6년 사이에 훨씬 더 커지고 그랬는데 네. 뭐 이것도 길게 안 가거든요. 근데 그걸 길게 왜냐하면 그러면서도 자기의 사회에서의 어떤 역할을 가지겠다. 이런 거로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자꾸 더 키우겠다라는 쪽으로 하면 국민들 다 보거든요. 저는 네. 모든 게 특히 국민들은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네들을 가지고 손바닥 위에 놓고 이렇게 장난하려고 그러는 거 금방 알아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김용민 PD님처럼 업앤다운을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업사이클로 들어가신 것 같고요. 그럴까요? 다운사이클도 있고 업사이클도 있고 예. 그게 인생이고 우리 사회고 거기에서 자기의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또 인생을 즐겨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 그리고 인간성을 잃지 않는 거. 네. 하여튼 권력은요. 네. 권력이라는 거는 중독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권력 중독증, 특히 권력을 가지고 노는 거. 이게 파워브로커인데 파워브로커 하는 거는 이게 중독증이 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네. 아유, 위원장님, 이 아침에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생일의 첫 번째 일정으로서 저희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